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트장에 갇혔다라고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흘째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을 찾았는데요. 여기에서 황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며칠째 국민 속으로 민생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힘들다고 하고 또 바꿔달라고 하는 아우성들을 하셨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서 현실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하는 기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은 뭐 이 조선업계, 자동차 산업 이게 밀집해 있는 울산을 찾았군요. 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아예 울산의 산업단지에서 가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요? 들어가는 길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저기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한국당의 출입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차량이 조금도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나가기도 했는데요. 예. 뭐 한국당을 해체하라, 황교안은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또 어떤 분은 또 탑승하려는 차량 앞에서 또 가로가 막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갈 때 주변에서 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행보였습니다. 아하, 오늘 울산을 황교안 대표가 방문했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면서 그렇게 차량이 가로막히고요. 이런 좀 소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제1야당 대표가 울산을 방문했을 때 저렇게 뭐랄까 항의하고요. 차량을 막아서고 하는 거는 민주노총이 좀 너무 과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과한 행동 정도가 아니라 저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죠. 법에 위반되는 법적인 것이다? 행동이죠. 아하. 본인들이 어디서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 하지만 남이 어떤 정치 행사를 하거나 남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힘으로 막는 것은요. 예. 명백히 불법이죠. 근데 민도총이요. 네. 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선출된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도 전당대회장에 와서 시위를 했었고요. 예. 그 이후에 국회에 와서 노동악법 계약저지라는 이유로 해서 집회하면서 그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잖아요. 아, 예. 그때 기자도 폭행당했었고 심지어는 뭐 검찰청장도 대검찰청을 점거 시위도 했는데 근데 저는 예. 민노총이 과격 시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왜 대한민국 공권력이 경찰 권력들이 방치하느냐? 저런 과격 시위를 계속 방치하냐 이거예요. 아하. 시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을 방치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저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면 경찰이 글쎄 오늘 저 현장에서 어떠한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 의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딱히 어떤 조치를 취했다거나 또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다만 좀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지를 했기 때문에 네. 별다른 사고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저 사람들을 해체시키거나 해산시키거나 하는 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 오늘 이제 울산을 찾았는데 이제 내일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정확히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한국당이 김민지 기자 요즘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이 정책들 가운데 이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 딱 타깃을 좀 분명히 딱 정한 것 같아요. 네, 경제 실정이라는 것에 타겟을 정확히 맞춘 모양인데요. 예. 전략을 아마 그렇게 잡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10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시장 경제가 뿌리째 뽑혔고 어떤 폭주와 파괴의 시간이었다 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책을 펴낸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징비록 지금 나오고 있네요. 문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이라는 저 책자를 또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뭐 징비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 류성룡이 임진왜란 때 이제 뭐 전쟁의 원인, 진행 과정 등을 쭉 기록해 놓은 책 아니겠습니까? 문정권 2년 현실이 된 뭐 경제 파탄이라든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글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경제 실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내용을 저 징비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당이 책자를 발간한 겁니다. 근데 유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한국당이 뭐 이제 좀 약간 전략을 뭐 문재인 정부의 예를 들면 뭐 인사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뭐랄까요? 이 비판적인 부분들을 목소리를 내는데 집중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야당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예. 견제하고 하는 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야당이 원래 할 일이죠.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비판도 금도가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죠. 지금 보면은 아까 한교안 대표 말씀에 네. 현 문 대통령이 참모들이 만들어 놓은 세트장에 갇혀 있다랄지 그러면 역으로 한교안 대표도 보니까 그 말씀 자체도 써준 것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네. 한교안 대표도 참모들이 만들어준 대본을 읽는 배우냐 이렇게 또 말하면 본인 듣기 싫겠죠. 예. 그래서 얼마든지 비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 아픈데도 처음에 무슨 약 쓰다가 점차 더 센 약 쓴 것처럼 비판도 말이 너무 계속 세져요. 좌파 독재다. 뭐 김정은 정권의 안위를 살피느라 우리는 우리 국민은 살피지 않는다. 예, 등등 그런 말에 어느 보통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할까. 예. 그래서 그것은 한국당을 위해서도 좀 점잖은 말, 한교안 대표도 점잖게 보이시는데 네네. 점차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강해요. 예. 듣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비판하는 건 좋으나 예. 너무 과격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저는 한국당이 지금 이제 경제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사실 좀 예. 늦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가르는 것, 민심을 가르는 것은 경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만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징비록 해가지고 장황하니 여러 가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야당으로서 집권당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하나라도 분명하게 전환시켜내는 아하. 정말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상반기 1, 4분기에 역성장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0.4% 경제가 주저앉았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발표된 그 다음날 추경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과연 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정부하고 여당이. 예. 이제까지는 전임 정부의 잘못이고 해외 요인의 잘못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정책을 전환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 안 난다. 아하.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정책을 전환해라. 예. 그러면 추경 편성해 주겠다. 이런 것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능력 있는 야당이고 예. 대한정당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실적은 계속 공격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하면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비전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 비전과 대안을 동시에 대안. 보여주는 그런 이제 공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 네, 정의원님 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해도 포퓰리즘적으로 큰 제목으로 해서 책 한 권 낸 거잖아요. 징비록 이렇게 징비록. 이름도 붙여가지고 그것보다는 미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언론 봐서는 인기가 없을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먹혀요. 과거 옛날에 김대중 총재가 대권 도전하기 전에 분기별로 경제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어요. 아, 분기별로요? 그렇죠. 분기별로 경제 기자회견을 야당이 했다는 것은 우리 야당사의 획기적인 것인데 예, 예. 그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먹혀서 알겠습니다. 투쟁만 하는 김대중이 아니다. 예.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김대중 이렇게 인정받아서 예. 대통령이 이제는 됐다고 봅니다.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흘째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황 대표의 이 사흘 동안의 일정을 보니까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이 그래픽 화면 속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불경불툰 황, 어떤 전략일까요? 말 그대로 불경은 부산, 울산, 경남이죠.
그제 부산에서 이 자갈치 시장에서 민생투쟁 대장정 나는 이제 시작합니다. 출정식을 가졌고요. 어제 경남을 찾았죠. 창원, 거제, YS 생각 왔습니다. 오늘 울산 가서 산업단지 시찰했죠. 말 그대로 부울경을 4월 동안 쫙 훑은 겁니다. 낙동강 벨트라고 하죠. 우리 소위 부울경을. 강원도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민생투쟁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부울경을 4월 동안 쭉 훑은 거는 나름의 한국당도 생각이 있는 거겠죠, 정 의원님? 결국은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총선의 판세를 가르는 지점은 부울경과 결국은 수도권이 될 거거든요. 근데 부울경이라는 지역이 어떤 데냐면요. 소위 우리가 부산 경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시절만 해도 야당의 가장 확고한 근거지였습니다. 네. 근데 90년대에 3당 합당을 하면서 그 부울경이 소위 보수 정당의 근거지로 확 바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가다가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교두보를 확보했고 대선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또 이겼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울경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고하게 굳혀서 다음 총선까지 부울경을 다시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만들겠다. 아하.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당 지지율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좌측편은 이제 5월 첫 주차, 1주차 때의 조사고, 오른쪽은 이제 5월 2주차, 이제 최근 조사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주차 때는 40.1이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발표된 거 보니까 36.4로 조금 이제 빠졌어요. 근데 한국당이 참 이게 보세요. 33.33%였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348, 34.8이 나왔어요. 한국당은 좀 뛰었죠.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가장 아주 근접해 있는 저 수치라는 건데요. 요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빠지고 지금 한국당은 오르고 있다. 뭔가 이 민생투쟁 대장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국당 입장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한때 민주당은 50%가 넘고 한국당은 15% 내외 지지도 그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이제 비정상이고요. 점차 두 당이 비슷해지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게 정상이다. 옛날에 비정상이고, 예. 이제 특히 이제 집권 2년이 되니까 집권 2년쯤 되면은 뭔가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특히 경제나 민생 부분에서 예. 국민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예. 그런 판에 지금 이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장애투쟁을 하는데 예. 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반사 이익 그래도 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올리니까 한국당이 좀 고립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한 또 동정도 좀 공정심.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뭐 이것도 뭐 앞으로 또 뭐 많은 변화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저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뭐 방금 지지율 얘기도 했습니다만, 황 대표가 이제 민생투쟁으로 계속 연일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뭔가 견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좌파 학자 출신들 내세워가지고 재벌 압박하고 기업가들 압박하고 목 비틀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IMF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인 파탄은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최저임금 정책 긍정 효과가 90%. 이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아무리 정상적인 표현해도 제정신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실감하고 계시죠? 정말 입이 넓지 않고 할 말이 없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지지율이 약간은 이제 좀 상승세를 띠자 홍준표, 오세훈 이 두 잠룡이 약간 긴장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 일각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고 오실까요?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황교안 독주에 대해서 혹시 초조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천만에. 초조함 안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때 내가 독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여유로움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그런데 보면 그렇게 홍준표 전 대표가 여유로움을 보일 때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발표된 거 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대신에 이건 좀 유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보수 야권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나는 저 보수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41.6으로 이 보수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이기는 하나 5.7 대 41.6 일단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9고요. 이 추세가 정 의원님 계속 유지가 좀 될까요? 어떻습니까? 유지가 된다고 봐요.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과거 정당사를 보면은요, 두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명박 서울시장하고 박근혜 대표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일 때, 예. 그때는 양자의 지지구도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박근혜 대표가 조금 앞선 상황이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그 뒤를 그래도 상당 정도의 내용을 갖고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 그 당시 경기지사 출신이죠. 네. 그분이 따라가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의 이해창 총재의 독주 체제였습니다. 다른 대권 후보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안 되니까 탈당해버렸잖아요. 아하. 그래서 네. 지금 저 모양새는 소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가 경합을 하던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이해창 총재가 독주하던 모양새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해창 총재의 지지도가 당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저 황교안 대표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냐면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에다가 한 10%를 더해야지 당 지지율이 나옵니다. 뒤에 통계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지지도도 더 끌어올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제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김민지 기자, 그럼 궁금한 게 차기 대선 주자 지금 이제 막 선호도 조사도 막 발표가 잇따라 되던데요. 네. 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는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전 현직 총리들의 대결이다. 뭐 이런 그렇습니까? 분석이 나오는데요. 좀 예. 그래프를 보시면요. 아이쿠야. 황교안 지금 대표. 그러니까 17.6%인데 그 뒤를 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 현재 총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현직 총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KBS에서 조사한 건데 두 명이서 이렇게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MBC 조사에서는 어이구. 약간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가 조금 높았는데요. 오차범위 안에에서 1위를 기록했고 황교안 대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조사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냐 황교안이냐 뭐 엎치락 뒤치락은 하고 있으나 저게 다 오차범위 이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의 공통점 하나. 야권은 황교안, 여권은 이낙연 구도로 양강 구도가 딱 지금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유 대변인님, 전현직 총리들 간의 진짜 대결 구도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이 강점이 전현직 총리다. 그리고 안정감 있는 모범생 이런 이미지. 예. 또 약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자기만의 상표가 없어요. 또 무슨 비전을 보인 적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분 다. 그런 면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갖고 이제 두 분이 다음 대선에 같이 대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나는 속단이라고 봐요. 이제 좀 더 당내 경쟁에 들어가면은 민주당만 해도 또 여러 잠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서로 간에 공격도 하고 또 비전도 내보이고 하면서 이제 누가 과연 다음 대통령감인가. 그래서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노력이 두 분 다 있어야 돼요. 너무 안주해서는 안 돼요. 한 말씀만 제가 보태면은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황교안 현 대표가 상당히 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민주당은 향후 총선 결과 여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어떤 분이 대표 주자로 나설지 그리고 현재의 지지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실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봐요.